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볼 역사 작가 박광일입니다. 네, 저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이 한옥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핫하다 핫해, 한옥의 살얼이었다. 1인 가구가 직접 만든 현대 한옥이라는 내용으로 전상진 감독님을 모셔서 오늘의 한옥과 관련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를 만들다가 예술의 길이 너무 힘든 나머지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20대 때부터 뭐 반지하부터 해서 뭐 오피스텔 원룸, 반월세, 월세, 전세 뭐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전전을 많이 했었고요. 뭐 원래부터 뭐 한옥이나 아니면 저는 전통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 이렇게 셋이 모여서 괜찮은 작업실 겸 우리가 구해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작업실 겸 같이 기거도 하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형 여기 한번 와봐라. 거기가 5천에 60짜리 한옥이었어요. 겨울이 한번 나니까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혹한기 동계훈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기도 하지만 엄청 불편하기도 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북촌 이제 가해동에 제가 첫 번째 한옥을 구매를 해서 짓게 됐어요. 어떻게 한옥을 사냐, 뭐 그 나이에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시절도 시절이고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던 그 시기,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집을 제가 고치기 전에 집을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사지 못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덜컥 사고, 목수님이랑 처음 만난 목수님이 되게 좋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촌 목수들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분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집을 고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건축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제가 시공을 하겠다라고, 없는 건 돈이고 있는 거는 건강한 신체뿐이라, 제가 이렇게 촬영 나가서 제 본업에 나가서 한 달에 버는 돈보다 제가 제 집 짓는 현장에서 제가 30일 일하는 게 더 수익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집 지으는 6개월 동안은 촬영 일이나 이런 거 제 본업을 좀 제껴놓고, 그러고 나면 뭐 주말에는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목수님들이 되게 목수님이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짓고 나니까 불편한 점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한 2, 3년 동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제가 언론에 좀 나오고 유튜브에 좀 나왔던 그 한옥은 제 두 번째 집이에요. 그걸 지을 때는 제가 똑같은 목수님이랑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집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름, 겨울에도 좋고, 특히 겨울에 난방비가 예전에 그 성북동 작업실은 45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무리 때도 추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15만 원 정도? 규모는 더 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절치부심하고 지은 집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달았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네, 공사비 얼마냐? 뭐 삼청동이면 요새 한 평에 1억도 하던데 이거는 안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한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덜컥 작업실 계약해서 이제 고생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만 이런데 부동산 돌아다니면 보면 이런 한옥 매매 얼마 막 이런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고쳐진 한옥만 전 찾았어요. 안 고친 한옥일 경우에는 평당가, 여기는 이제 특히 북촌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평당가가 달라요. 새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집과 안 고쳐진 집의 가치가 많이 달라요.
이제 제 집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한옥의 외형을 이제 가리고 있는 이런 것들, 타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제가 사실 직선으로 찍었어요. 근데 집이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집이 1936년도에 짓고 나서 차츰 집이 기울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누워있던 집이었어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해치지 않고 구조재를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지은 집이에요. 이런 건 건축 행위에서 이제 수선이나 대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총 공사 비용은 한 1억 3,6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건 내부 공사 뭐 에어컨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포함이었고, 그런 거 제외하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근데 이 집을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1억 4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 예산에 맞춰서 했고요. 이 건축 순서는 뭐 철거하고 기둥 보호 도리의 그 구조체 보강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붕 이런, 여기는 이제 이게 천장이 덮여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석가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에 보면은 저는 석가래 공사를 하고, 그리고 벽체 단열 공사하고 기와 공사, 내부 공사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제 집을 뜯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36년도에 주니까 석가래는 다 비에 어쨌든 습기에 노출돼서 썩어 있었고, 여기 자세히 보시는 좀 일제시대 신문이에요. 일본 신문. 네, 일본말이 써 있는 신문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썩은 기둥부를 갈아내는 작업을 동발이라고 해요. 이건 썩은 기둥들을 잘라낸 거고요. 보통 이 한옥, 북촌 한옥마을의 이 서민 주거형 한옥의 두께는, 기둥의 두께는 15cm밖에 안 돼요. 서울시 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옥심의는 돈 주는데. 근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기둥이 외부에서 볼 때 무조건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한 3cm를 벽선이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건 12cm고. 근데 12cm의 안에서 단열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축법상 서울권, 그러니까 중부권, 경기 중부권의 최소 단열 기준이 12cm인가 15c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20mm 뭐 단열재를 써야 돼요. 그럼 단열재를 쓰고 나면 이 벽의 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경질 우레탄 폼이라는 목조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뿜이라고 하거든요. 뿜칠 이렇게 하면은 쭉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게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집 전체를 싸버렸어요. 근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전통 목수들은 뭐 한옥은 나무가 숨을 쉬어야 된다. 뭐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면 뭐 썩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 그렇게 지어졌는데 왜 썩었을까요? 그 석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도 단언할 수는 없고, 또 뭐 50년 뒤에 제가 지은 이 집을 누군가 뜯어보고 막 욕하면서 이에 뭐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됐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직접 살아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단열 방식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열재를 하고 집 안에 또 석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기와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그리고 마당에 이렇게 비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막 덮어 씌운 그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대신에 햇살이 잘 드는 이런 공간으로 바꿨고요. 오늘 주제 중에서 제일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았던 부분이 현대 한옥이에요. 이거 유튜브에 기록이 남는 거죠? 이게 정말 한옥의 이제 대목수, 대목장 막 이런 하셨던 분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 질문에, 저 같은 쪼무레기가 이건 한옥이네 아니네.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마이크로 콘크리트라는 이제 방식으로 저는 했는데, 내부 바닥을 도배 장판으로 하지 않아서 마루로 짜지 않아서 이건 한옥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이 뭐고 한옥이라는 게 뭐냐. 현재 북촌 한옥마을은 1920년대, 3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마을인데, 그럼 이거는 한옥일까요?
기둥과 석가래 구조로 된 건 똑같은데 위에 기와를 얹지 않고 볏짚으로 초가를 올린 거, 그런 집들은 한옥일 거 아닐까. 그럼 단 5% 미만이었을 기와를 사용한 집이 한옥이라면 나머지 집들은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 한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오히려 반문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집을 어떻게 꾸며가고 어떻게 기능적으로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치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한옥이라는 건 계속해서 개량되고 변형되고 하는 그 자체가 한옥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결과까지를 완성을 하셨잖아요. 전문가들도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많이 말렸을 것 같거든요. 제일 반대가 심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기겁을 하셨어요, 사실. 사실 건축비도 진짜 없었어요. 정말 없었고 한 몇백만 원 있었나? 그런데 그 집을 사는데 모든 걸 투자를 했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 그냥 몸으로 때우자. 아주 초단순한. 그러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옥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실 때 이런 LDK 구조를 버리시고 하셨는지, 그러면 LDK 구조를 버리시고 개인에게 맞춘 게 더 좋으셨는지, 그런. 저는 이제 내부 창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일종의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사이즈 한 우리 집 전체 다 합치면 이거의 한 80% 될까? 내부 공간이.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도 있고. 협소한 한옥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 내벽을 치고 내부에 창문을 하는 것도 공간을 잃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작 짓고 나서 보니까 한옥의 어떤 가치라기까지는 좀 거창한 것 같고, 한옥은 정말 비웠을 때 더 커지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웠을 때 마당과 그리고 바깥의 외부와 연동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더 개념이 큰 것 같아요. 이 한옥, 그러니까 노후화됐지만 이 한옥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한옥을 만약에 안 고쳐진 한옥을 내가 이제 좀 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뭐 중요한 게 목재 상태죠. 예, 목재가 좋으면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목재를 어떻게 보냐. 제 두 번째 집은 이렇게 다 막혀 있었어요, 위에 천장이. 그냥 막 뜯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약을 안 했는데 뜯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한옥은 전체적으로 비례예요. 그것들이 밑에는 두꺼운 걸 쓰는데 위에는 뭐 턱없이 얇은 걸 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이 전체적으로 기둥의 사이즈와 부재의 사이즈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석가래 같은 거에 석가래의 지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된 게 없고 그렇게 다 덮여 있는, 막 70년대, 80년대 막 추우니까 막 외벽을 막 둘렀던 그 한옥들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석가래가 노출되어 있으면 석가래의 두께를 그 지름을 보시면 이 집에 기둥이 다 감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가 무거운데 여기를 막 애기 뼈다구 같은 걸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은 여태까지 보통 건축 한옥에 대한 강의라 그러면 한옥에 대한 형이상학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직접 그 땅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짓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한옥이 향후에 더 퍼져나갈까요? 아니면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그 진전되는 것들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또 쇠퇴하거나 이렇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사실 북촌에 한옥이 한 1000여 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 많은 정책적인 후원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것도 사실 1900년도 그때 초반에 정세권이라는 분이 이 한옥마을을 조성한 일종의 시공업자죠. 분양업자. 일제시대 적산가옥들이 뭐 인천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 다 밀고 들어와서 한옥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고 서울 안에, 도심지 안에 궁궐 옆에 어떤 이런 마을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에 좀 일조할 수 있다면 뭐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러게,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습니다. 저는 잘 될까요? 어떻게 좀 늘어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력해야지요. 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시즌 2 준비하면서 한옥살롱 어떻게 할 건가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한복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는데, 마지막 대미를 이렇게 한옥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소셜살롱, 한옥살롱의 마지막이 정말 멋지게 장식이 되었다. 특히 그 자리를 이 전상진 선생님이 잘 채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전상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